안녕하세요. 메디컬 푸드 연구소장 이경실입니다.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올해 특히 추석이 좀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를 다들 겪으실 텐데 도움이 되실 만한 영상을 모아봤으니까요. 잘 들으시고 건강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양배추인데요. 워낙에 이제 양배추는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듣고 또 살 때 한 통 아니면 뭐 반 통 이렇게 사야 되니까 오래 보관하다 보면 그 단면이 검정색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르지 않더라도 오래 보관할 경우에 검정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부분을 먹어도 되는지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폴리페놀이라는 양배추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물질이 산화가 돼서 생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보관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식감이 떨어지고 또 수분도 많이 날아간 상태가 되어서 별로 드시면 맛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검정색이다 보니까 식욕을 좀 떨어뜨려서 아무래도 좀 잘라내고 드시는 게 맞고요. 이 부분을 조금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면 이 식초를 좀 바르시면 보관이 오래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칼로 자르실 때 칼에 식초를 약간 묻히셔서 자르시면 그 단면에 자연스럽게 식초가 묻어서 오래 보관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한 겹 한 겹 벗겨서 쓰시면 이제 칼로 자르는 단면이 없어지다 보니까 또 오래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더 좋은 방법은 그냥 소포장되어 있는 것들을 그때그때 활용해서 식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래 보관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싹이 난 양파, 저희 집에 되게 여러 개 있는데요. 처음에 보통 하나씩 안 사고 망에 뭐 3-4개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는 맛있게 먹는데 집에 보관하고 있다면 이렇게 싹이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처치곤란일 때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먹어도 되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는 파처럼 잘라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양파를 키워서 그 부분을 파 대용으로 쓰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양파가 갖고 있는 영양분이 파처럼 보이는 줄기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맛도 없고 영양소도 별로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양파를 또 오래 보관하시는 방법은 겉에 얇은 갈색 껍질 있잖아요. 망에 그대로 놓고 바람이 잘 통풍이 되면서 건조한 곳에 이렇게 매달아 놓으시면 좋고요. 만약에 더 오래 아니면 그런 공간이 없다 하면 아예 다 껍질을 제거하고 잘 다듬어서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오래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싹이 난 감자는 먹어도 될까? 이거는 뭐 워낙에 약간 상식처럼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싹이 나거나 녹색으로 변하거나 이러면 솔라닌이라는 독소 물질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드시게 되면 이제 구토나 설사 그리고 복통, 이런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초등학교 때부터 슬기로운 생활, 아니면은 과학 시간이나 아니면 더 연배 있으신 분들은 가정 시간에 먹지 않아야 되는 부분으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는 아주 좋은 식품이지만 요즘에 이제 당뇨 관리할 때 좀 적게 먹어야 한다 하고 좀 치부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반찬에 감자가 되게 활용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감자 자체를 활용하실 때 오래 두면 싹이 나기 때문에 흙을 묻은 채로 양파처럼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시는 게 중요하고, 싹이 난 부분은 먹지 않아야 되는데 도려내고 남은 부분은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잘 도려내시고 요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은 점이 생긴 바나나 먹어도 될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검정색, 약간 갈색 같은 점을 저희 이제 식품 분야에서는 슈거 스팟이라고 해서 가장 당도가 높을 때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되게 맛있을 때인데 이 상태 바나나가 하나가 있다면 맛있게 드실 수 있지만 집에 이런 상태 바나나가 뭐 3개, 4개 있는 상태면 좀 한 번에 다 드시기 어렵기 때문에 이때부터 오래 보관하시려고 이제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좋은 방법은 껍질을 다 벗기고 먹기 좋게 좀 소분을 하신 다음에 랩에 싸서 냉동실에 넣으면 그 맛있는 그 상태를 나중에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드실 때 이제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스크림처럼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래 드실 수 있고, 초기에 슈가 스팟 있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드셔도 되는 아주 맛있는 상태이다. 대신 이 상태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좀 무르게 되거나 아니면 그 슈가 스팟을 지나서 넓게 아예 갈색으로 변해버리거나 이러면 당도는 높을지언정 좀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김치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골마지라고 해가지고 효모가 만들어내는 물질이고, 김치가 물에 잠기지 않은 부위에서 생겨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먹어도 무해하다라고 문제가 특별히 있을 만한 독소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대신 드실 때는 혹시 모르니까 위생적으로 또 식중독 관리 측면에서는 잘 걷어내시고 반드시 가열해서 드시도록 이제 권고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에 이제 김치 뜨겁게 해서 먹는 방법 많이 있잖아요. 뭐 볶음 김치라든지 김치찌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가열을 해서 드셔야 되고요. 뭐 버릴 필요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마늘에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늘도 오래 보관하다 보면 푸른 곰팡이가 피기도 하고 하얀색 곰팡이가 피기도 하고 하는데요. 푸른 곰팡이는 이제 독소가 되게 꽤 높은 안 좋은 물질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먹어야 되고, 예를 들어 감자 같은 경우는 푸른색 으로 변하거나 싹이 나면 그 부분만 도려내고 남은 부분을 드셔도 되지만, 마늘은 곰팡이 핀 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드셔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소는 그냥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일 수도 있고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마늘에 핀 독소가 있다 하면 웬만하면 그냥 버리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마늘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은 이제 뭐 저민 마늘이나 다진 마늘로 만드셔서 냉동 보관해 놓으시는 게 오히려 오래 드시기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적색육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이 먹음직스러운데요. 갈색으로 변해서 이게 혹시 상한 게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갈색으로 변한 고기는 사실 상한 건 아니고요. 보통 진공 포장할 때 많이 보게 되는데, 산소와 접촉을 하지 않게 되면 미오글로빈이 갈변화돼서 우리 눈에 갈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진공 포장 중에 그러신 거라면 염려하실 필요 없으세요. 또 진공 포장이 아닌데 갈색으로 변한 격들이 있어요. 이거는 진열하는 과정에서 뭐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 고기 중에요, 대부분은 붉은색인데 중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갈색으로 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정말 염려하지 않고 드셔도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턱을 괴거나 할 때 좀 우리 피부가 빨갛게 변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변화거든요. 대신 갈색으로 진하게 변했을 때 먹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가지 기준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고기는 냉장 보관하실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드셔야 돼요. 만약에 조리하신 거, 뭐 불고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조리를 해서 냉장 보관하면 10일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길게 먹어야 한다면 냉동 보관을 해 놓으시기를 권유드리고요. 냉동 보관도 근데 1년, 2년 무한정 보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6개월 이내에는 다 먹는다,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냄새를 맡으면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코를 가까이 대고 맡으실 필요는 없고 손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악취가 나는 정도면 이거는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비닐 장갑을 끼고 고기를 눌러봤는데 뭔가 끈적한 액체가 나온다거나 고기를 이리저리 굴러봤는데 반짝반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세균이 이미 고기 속에 지방을 분해해서 나오는 물질들 때문에 변화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보이면 절대 드시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쩐내가 나는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요, 집에 오래 보관하고 있다 보면 약간 그런 냄새도 나면서 좀 눅눅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좀 눅눅하니까 프라이팬에 기름은 두르지 않고 볶아가지고 좀 날려버리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견과류에는 아주 좋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지요. 그런데 쩐내라는 것은 이런 좋은 기름이 산패하면서 나는 냄새입니다. 산패를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지방, 트랜스 지방이나 이런 것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경화나 암과 관련 있는 물질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견과류를 건강하고 싶어서 드시는 건데 이렇게 변화된 건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드시면 좋겠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볶아가지고 드시기도 하는데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기를 권유드리고요. 아주 살짝 그런 정도라면 괜찮지만 좀 오랫동안 상온에 두는 바람에 변화됐다 하면 가능하면 버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럼 안전하고 건강하게 견과류를 드시는 방법은 소분되어 있는 걸 사시면 됩니다. 견과류를 하루에 얼만큼 먹는 게 건강할까? 보통 한 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바닥에 얹어서 약간 소복한 정도고요. 어떤 견과류든 합해서 25g에서 30g 정도 이상 안 드시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아무리 좋은 지방이지만 지방은 칼로리가 높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면 결국에는 비만을 초래하기 때문에 25g에서 30g 정도 드셔야 되니까 이렇게 소분되어 있는 거를 사시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다량으로 들어있는 거 너무 저렴해서 사게 됐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소분해가지고 일부는 냉동 보관하시고 일부는 밀폐해서 상온 보관하면서 바로바로 바꿔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가장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밥솥이나 뭐 이런 거 옆에 지퍼백에 담아서 이렇게 열어놓고 오며 가며 한두 개씩 집어 드시는 경우 있어요. 초기에는 괜찮은데요. 조금만 지나면 눅눅해지기 때문에 그런 생활 습관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귤을 보통 한 박스씩 사잖아요. 그래서 꼭 마지막에는 좀 보게 되는데 보통 그 곰팡이가 하얀색이랑 초록색이랑 뭐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곰팡이들이 많이 있어요. 녹색 곰팡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섭취했을 때 다양한 면역 관련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두드러기나 가려움 같은 걸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드시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요 껍질만 조금 도려내고 먹으면 되지 않을까 하시는데 그 귤은 웬만하면 통째로 버리시는 걸 권유드려요. 왜냐하면 귤은 좀 물렁물렁한 과일이고 수분도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녹색 곰팡이균이 귤 과육으로 침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깨끗한 귤 아니고서는 주변의 귤까지 웬만하면 버리시는 게 안전하고, 만약에 귤을 오랫동안 먹어야 될 것 같다 하시면 초기에 좀 세척해서 소분해가지고 담아 놓으시는 게 오래 귤을 즐기시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기본 전제는 노른자가 깨졌냐 안 깨졌냐에 따라 먹어도 되는지 아닌지가 되게 갈라집니다. 노른자가 만약에 깨지지 않았다 하면 2, 3일 내로는 냉장 보관해서 드셔도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드실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가열해서 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노른자가 깨졌다 하면 이론상으로는 먹어도 된다고 되어 있지만 안전하게 드시지 않는 것을 권유드리고,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전제는 배송 중에 깨진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았을 때 몇 시간 이내의 변화인 거죠. 예를 들어 뭐 양계장이나 이런 데서 깨진 거가 우리 소비자한테 올 리는 없지만 그런 상태에 깨진 건 절대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할 일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 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한
팩 한 통 사고 나면은 이거를 열어놓고 꽤 오래 시간 지나다 보면 유통기한보다 날짜가 훌쩍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그래서 소비기한도 같이 표시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유통을 시키는 데에 대한 기준이고요. 소비는 내가 먹는 거에 대한 기준입니다. 우유 같은 경우에는 소비기한이 유통기한 마지막 날로부터 50일 이상 지나도 괜찮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통기한 봤을 때 한 달 이내다 그러면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이미 뚜껑을 딴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뚜껑을 딴 경우에는 1, 2주 이내면 드셔도 되는데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우유는 되게 쉽게 판가름이 되잖아요. 보시고 이상하면 드시지 않는데, 우유를 많이 사가지고 뜯지 않았는데 유통기한 지난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일까지도 괜찮으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고구마 하면 항상 감자가 생각나는데, 보통 싹이 난 감자는 절대 그 부분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독소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고구마는요, 싹이 보라색이어서 색깔은 조금 무서워 보여도 전혀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셔도 되고요. 오히려 그 싹이 난 부분은 어떤 연구에 따라서는 더 맛있게 변한다고 하는 연구도 있어요. 다만 그 싹이 좀 줄기가 위로 많이 올라간 경우에는 거기에 양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 양분 대부분 당질이거든요. 그걸 뺏겨서 상대적으로 섬유질이 많은 고구마가 되어서 우리 먹기에는 좀 맛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싹이 난 직후 뭐 요럴 땐 좀 맛있지만 좀 지나면 맛이 없고, 대체로 다 먹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곰팡이 핀 음식들 집에 많이 있잖아요. 버리기는 아깝고 먹어도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음식별로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일일이 보시는 것보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걸 말씀드리면 더 집에서 활용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곰팡이는 사실 지금 여기에도 있는데요. 공기 중에 떠다녀요. 어디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거 다 곰팡이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곰팡이가 꼭 나쁜 건 아닌데, 위생, 보건, 의학 이런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곰팡이 독소를 섭취하거나 호흡하게 됐을 때 생기는 의학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알레르기 반응이나 호흡이 어렵다거나, 또 어떤 곰팡이 독소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일단 가장 간단한 건요, 음식을 봤는데 곰팡이가 폈다. 근데 뭔가 좀 먹기가 애매하다. 그러면 병원비를 아낀다 생각하고 조금 아까우시더라도 과감하게 버리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근데 버릴 때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음식물 봉투에 넣거나 이렇게 두면 공기 중에 날아다니면서 이게 또 다른 음식에 다시 또 곰팡이가 필 수 있어요. 그래서 버릴 때는 반드시 밀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아주 약간만 곰팡이 핀 거, 이런 거 좀 아까운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음식물이 얼마나 부드러우냐, 이걸로 기준을 삼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되게 딱딱한 음식이면 곰팡이가 피어도, 곰팡이가 결국에는 얘네도 이제 살아있는 애들이라서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을 넓혀갈 때 음식물 조직이 단단하면 침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걷어내고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만져서 물렁물렁 하거나 그냥 보기에도 부드러운 음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곰팡이가 아주 조금만 피어도 아래쪽으로 침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곰팡이들이 음식 안쪽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렁물렁한 건 이제 다 웬만하면 버린다, 이 기준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단단한 음식, 우리나라에서는 좀 흔히 먹진 않지만 아주 단단한 햄 같은 것들, 살라미 햄 이런 것들은 정말 조직이 단단해서 곰팡이들이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고 옆으로만 퍼질 수 있어요. 요 음식 정도만
걷어내고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단단한 채소들이 있어요. 단단한 채소들, 양배추나 이런 것들은 걷어내는데, 걷어낸 자체로 먹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손가락 요 한 마디 정도가 보통 1인치 정도 되거든요. 2.5cm 정도. 요 정도는 이렇게 곰팡이 도려낸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떠서 버리고 드셔야 돼요. 도려내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은요, 단단한 치즈, 칼로 자르기 좀 어려운 치즈, 그리고 이 곰팡이를 이용해서 만드는 치즈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고르곤졸라인데요. 이런 치즈들은 그 위에 다른 모습의 곰팡이가 폈을 때 조금 도려내고 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드러운 음식들은요, 일단 다 버린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살 때 그래서 너무 대량 구매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치즈도 물렁물렁한 치즈, 슬라이스 치즈 같은 것들은 곰팡이가 폈을 때 버리시는 게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유제품들도, 치즈에 이어서 유제품들도 곰팡이가 피면 그냥 버리는 거고요. 빵, 잼, 젤리 이런 것들도 다 부드럽죠. 그래서 다 버리는 거고요. 아예 물렁물렁한 채소들이 있죠. 뭐 오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조리된 고기, 그러니까 뭐 불고기를 해놨거나 고기를 구웠거나 이렇게 둔 고기에서 곰팡이가 폈다, 이것도 버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또 부드러운 음식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일단 생기면 아래로 침투할 수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곰팡이 독소가 안쪽에 있을 수 있으니까 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계속 곰팡이 독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건 여러분들 들어보신 것처럼 아플라톡신이에요. 얘는 이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흔하게 콩이나 견과류에 잘 생겨요. 그래서 옥수수에 곰팡이가 피거나 견과류에 곰팡이가 피거나 이런 거는 아주 위험할 수 있어서, 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요런 게 잘 생길 즈음에 항상 홍보를 하는데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요런 견과류를 만든 게 바로 피넛버터죠. 그다음에 땅콩잼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냥 버리시는 겁니다. 얘네를 죽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려면 한 300도씨 이상 가열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 조리를 할 때 300도씨까지 올려서 조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비를 아낀다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 곰팡이 핀 음식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제일 좋은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분해 놓으시는 거, 그 다음에 작게 구매하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애매하다, 이거 듣고도 모르겠다 하면 그냥 버리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철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시리즈로 월별로 제철 음식을 말씀드릴게요. 제철 음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가끔 환자분들이 뭘 먹으면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일 간편한 거 사실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골고루 드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골고루 먹냐, 그 시기에 나오는 음식, 그 시기에 나오는 식품을 알고 계시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사서 드실 수 있으니까 그 음식들을 만들어서 드시면 1년이 지나고 나면 골고루 드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은 5월의 제철 음식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딸기예요. 딸기는 뭐 사실 1월부터 5월이 제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5월을 제가 특별히 딸기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때가 가장 저렴하답니다. 그래서 모든 빵 가게에 이제 딸기 케이크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딸기 가공 식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제 원료의 단가가 엄청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딸기가 또 좋은 점이 비교적 단단한 과일로 알려져 있어요. 단단한 과일 하면 바로 당뇨랑 연결이 되는데요. 당뇨 환자분들은 과일을 드실 때 가능하면 단단한 과일을 드시라고 배우세요. 과일은 너무 물른 건 혈당을 빨리 올릴 수 있는데, 단단한 과일은 좀 천천히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과일로 섭취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요. 중요한 표현 아니지만 교환단위라는 표현을 써요. 과일은 하루에 2교환단위를 드시는 거고 딸기는 1교환단위가 한 15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내가 딸기만으로 과일을 먹는다 하면 300g 정도까지는 당뇨 있으신 분들도 드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한 300g이 얼만큼이냐? 딸기 한 5알 정도가 100g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씻어서 뭐 꿀이나 이런 거 찍어 먹지 않고 그냥 드시면 5알도 많은데, 이거를 갈아 드시거나 아니면 뭐 꿀에 찍어 먹거나 요거트랑 꿀이랑 섞어서 드시거나 이러면 되게 많이 드시게 되고, 그럼 혈당이 많이 올라가요. 가능하면 씻어서 꼭지만 떼고 그 과일 채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게 또 아셔야 되는 게 빠르게 씻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이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마트에 가면 이렇게 약간 딸기 이렇게 눌려 있으면 좀 짓물러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껍질이 의외로 부드러운 과일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C가 많은 과일이기 때문에 빠르게 씻는데 소금물이나 식초물 흐르는데 빠르게 세척하고 30초 이상 있으면 모든 거의 대부분의 비타민 C가 파괴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흐르는 물에 아니면은 뭐 소금물이나 식초물에 빠르게 헹궈서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일이 이제 좋은 음식인 건 맞는데, 특히 딸기가, 왜냐면 식이섬유도 많고요. 그 다음에 같이 먹었을 때 칼로리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고 아까 말한 대로 단단한 과일이니까 당뇨에도 좋지만 이게 갈아서 먹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이 빨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갈면은요, 식이섬유, 이 섬유질의 세포가 다 파괴가 돼요. 그러면 원래 과일이라는 거는 섬유질로 쌓여있는 세포 안에 당질이 들어있고, 이거를 우리가 씹으면서 천천히 혈당이 흡수가 되는 건데, 가는 과정에서 이미 식이섬유가 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당을 드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딸기도 갈아 드시면 혈당이 빨리 올라간다. 그래서 과일 주스는 혈당을 빨리 올릴 수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딸기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마트에 가보시면 딸기는 이제 뭐 약간 단단한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부드럽고 맛있게 만든 품종 개량한 애들이 있고요. 좀 단단하고 맛있게 만든 품종 개량한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 뭐 하얀 딸기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년설 이런 애들은 맛있는데 되게 부드럽게 맛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건 또 혈당을 빨리 올린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단단하게 나와 있는 딸기들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딸기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시기에 저렴하게 드실 수 있고 칼로리도 매우 낮고, 또 유명한 거는 이제 비타민 C와 엽산이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딸기 한 7알 정도 드시면 오늘 나한테 필요한 비타민 C는 다 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100% 드실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비타민 C도 많고 또 엽산도 많아서 임산부 또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과일이고요. 또 미네랄이 많은데 그 중에서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어떤 면에서 좋냐면 우리나라 음식이 조금 짠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드시면, 후식으로 딸기를 드시면 나트륨을 데리고 몸 밖으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고혈압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먹고 몸이 약간 붓는 분들, 이게 결국 나트륨 때문에 몸이 붓는 건데 부종에도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딸기를 이 시기에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월의 제철 음식,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5월 제철 음식으로 제가 또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요, 두릅입니다. 두릅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봄철 나물의 제왕, 뭐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나물인데요, 채소인데요, 아미노산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칼로리는 되게 적고 식이섬유가 많고, 대부분의 채소가 가지는, 나물이 가지는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뭐 100g 드시면 칼로리가 한 20kcal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이 단백질, 그러니까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물 반찬 채소를 드시는데 단백질, 좋은 아미노산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아미노산을 충분히 드시는 게 피로 회복,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두릅을 드시는 게 원기 회복에도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조상
이장님들이 되게 현명하신데요. 보통 이렇게 데쳐서 우리 초장 찍어 먹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아미노산 많은 것들은 산과 같이 드시면 또 흡수도 잘 되니까 이렇게 드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또 두릅은 뭐 고기, 베이컨 말이를 해서 구워 드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살짝 쪄서 초장 찍어 드셔도 좋고요. 제일 특징은 나물이지만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게 좋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포닌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사포닌은 인삼에 들어있죠. 인삼, 더덕, 도라지 이런 애들의 약간 씁쓸한 맛을 나타내는 게 사포닌인데, 사포닌은 이제 뭐 항암 효과 있다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인삼으로 나와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을 만큼요. 근데 두릅도 사포닌이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두릅을 어떻게든 1년 내내 드실 필요는 없지만 봄철에 두릅을 쉽게 구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 이때는 두릅을 통해서 단백질도 어느 정도 드시고 사포닌도 좀 드시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건 취나물입니다. 취나물은 되게 다양하게 먹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쪄서 아니면 삶아서 나물을 반찬으로 만들어서 많이 드시죠. 비빔밥 재료도 쓰이고요.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 제가 특별히 취나물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칼륨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잘 많이 안 먹는 그리고 부족한 영양소입니다. 상대적으로 나트륨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섭취가 적게 되는 영양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칼륨을 충분히 드시는 게 어떤 효과가 있냐, 나트륨을 데리고 몸 밖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고혈압, 그리고 비만이신 분, 그리고 뭐 뭘 식사하고 자고 일어나면 몸이 잘 붓는 분들이 있어요. 특발성 부종이라고 해가지고 잘 붓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나도 모르게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게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나트륨을 배출하기 때문에 부종도 줄이고 고혈압도 예방되고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취나물에는 비타민 A, 그러니까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A는 전통적으로 근래에 우리가 좀 터부시하는 영양소예요. 그러니까 눈에도 좋고 이런 거 다 알려져 있는데 몇 년 전에 비타민 A를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연구가 나오면서 비타민 A는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취나물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사실 비타민 A가 섭취가 되게 부족한 나라예요. 아까 말한 칼륨도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취나물을 드시는 게 되게 도움은 되는데, 비타민 A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남성 권장량이 8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평균 섭취량이 48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인구의 75%가 비타민 A를 절반 정도 드시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다 적게 드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상한 섭취, 이 이상은 먹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300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이거 이상 먹으면 폐암이 되더라 하는 게 2만 마이크로그램이에요. 그러면은 취나물을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는지 약간 계산이 되시죠? 이런 음식으로 2만 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할 수는 없겠죠. 그 기존의 연구가 강조하는 거는 영양제로서 비타민 A를 너무 과량 섭취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도였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보통 시중에 판매되는 비타민 A의 성분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를 않아서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A는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눈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어르신 분들이라면 취나물로 오늘 반찬을 만들어서 드시는 게 칼륨도 섭취해서 고혈압도 예방되고, 그 다음 비타민 A도 섭취해서 눈 건강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제철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비욘디 밥상에서는요, 과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진료 볼 때 요맘때쯤에 이제 진료 보고 그 다음 3개월 뒤에 만나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헤어지거든요. 뭐 고혈압 환자분이든 당뇨 환자분이든 3개월 뒤에 혈당이 당화혈색소가 1 이상 올라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 분들이 누구냐? 대부분 여자분들인데 다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구황작물 요거 2개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제부터 6월, 7월, 8월 제철 음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참외, 수박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옥수수가 대표적이고 복숭아가 있어요. 제 진료 볼 때 특히 이제 65세 이상이신 분들 보면 옥수수도 이렇게 자루째 사 놓으시고 수박도 어쩔 수 없이 큰 걸 사시게 되고 복숭아도 한 박스 사게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3개월 뒤에 만나면 어김없이 혈당이 피크 정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름을 잘 보내시면 당뇨 관리가 정말 쉬운데 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껍질을 먹을 수 없는 과일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껍질을 먹을 수 없는 과일의 대표적인 것이 수박이죠. 파인애플, 바나나가 있습니다. 다 좋은 과일들인 건 맞는데요. 당뇨 전 단계이시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특히 당뇨를 진단받으시면 혈당이 빨리 많이 오르는 것들을 적게 먹도록 교육받는데요. 대체로 부드러운 과일들이 혈당을 빨리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수박도 부드럽죠? 쉽게 한 입만 깨물어도 넘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과일의 문제는 빨리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박, 참외, 바나나 이런 거는 드신다고 하면 정말 조금만 드셔야 돼요. 수박을요, 당뇨 환자에게 추천하는 양은 한 조각이에요. 한 번 먹을 때 한 조각.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수박 먹으면 이만큼 잘라놓고 한 3개씩은 먹잖아요. 근데 당뇨 있으시거나 당뇨 걱정되면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뭐 과일에 항산화 물질이 많다, 파이토케미칼이 있다, 이런 얘기 들으시고 많이 드시려고 갈아 드시는 경우 있어요. 과일은요, 갈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과일이 아니에요. 그냥 가공식품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일이 좋은 이유는 이런 항산화 물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촘촘하게 섬유소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씹으면서 천천히 흡수가 돼서 당은 천천히 올라가고 또 좋은 성분들은 취할 수 있고 이게 장점인데, 여러분들 이걸 갈아서 드시게 되면 그냥 드실 때보다 훨씬 빨리 드시고 훨씬 많이 드시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사과를 생각해 볼게요. 사과는 당뇨 환자에게 좋은 가장 대표적인 과일이거든요. 딱딱하고요, 껍질째 드시면 너무 좋잖아요. 갈게 되면 그냥 꿀떡 삼키게 되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빨리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셔서 주의할 거는 껍질채 먹는 게 중요한데, 껍질을 먹을 수 없는 과일은 혈당을 빨리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만 드시고, 또 껍질을 먹을 수 있는 애는 깎지 말고 껍질째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껍질이요, 여러분들 좋은 게 다 들어있어요. 왜냐면 과일 입장에서는 이 껍질이 자외선으로부터 과육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외선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이 다 껍질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채 먹는 거, 사과, 배도요, 의외로 껍질채 드시면 맛있습니다. 그래서 배도 너무 다 깎아서 드시기보다는 껍질을 약간 드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그럼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요. 통조림이에요. 황도백도. 물론 맛있는데 이 과일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그 황도백도 들어있는 통조림에 액체는 모두 설탕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건과일입니다. 말린 과일도 요거는 이제 갈지 않았기 때문에 섬유소는 남아있지만 수분이 다 날아가서 같은 양 먹게 되면 혈당이 정말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과일은 최대한 있는 그대로 껍질째 드시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럼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을 거냐, 부드러운 과일은 웬만하면 좀 적게 드시고 딱딱한 과일은 그래도 좀 괜찮다 기억하시면 되고, 딱딱한 과일의 대표는 사과, 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 강도가 베리류예요. 그래서 딸기, 블루베리 이런 베리류가 또 당뇨 있으신 분이나 당을 걱정하시는 분한테는 꽤 좋은 과일입니다.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항산화 효과가 어떤 과일을 먹을 때 제일 좋을까?
이 용량과 반응 이런 관계를 본 연구가 있었는데요. 블루베리를 100g 먹으면 천천히 항산화 효과가 올라가고요. 딸기를 100g 먹으면 또 천천히 올라가는데요. 딸기랑 블루베리를 같이 먹으면 물론 총량은 100g으로 다 동일하다고 했을 때 훨씬 항산화 효과가 높았어요. 그 이유는 이 색깔별로 서로 다른 파이토케미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 같은 양 드실 거면 다양한 색깔을 먹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색깔마다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라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흰색 다 각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영양학회에서는 적어도 4-5가지 색깔을 먹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뭐 과일만 먹을 건 아니잖아요. 채소도 먹을 수 있으니까 요 과일과 채소를 통틀어서 색깔을 좀 다양하게 먹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당뇨 이제 아예 진단받아서 교육받으시게 되면은 과일은 50kcal 정도 한 번 먹을 때 50kcal 정도 되는 걸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수박으로 치면 한 조각이에요. 그리고 그 교환 단위를 3교환 단위 이상은 웬만하면 다른 걸로 먹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박만, 어떤 과일을 내가 오늘 먹는다 하면 수박만 드시면 그냥 3조각 먹으면 끝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어차피 과일을 드실 거면 좀 색깔을 다양하게, 종류를 다양하게 드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을 그럼 언제 먹을 거냐. 보통 식사하고 입가심용으로 드시잖아요. 근데 요거 식사하고 입가심용으로 드실 때는 배가 불러도 또 먹게 돼요.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은 그냥 혈당 스파이크만 쭉 올라가는 그런 문제만 생길 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은 오히려 식후에 드시기보다는 식전에 오히려 샐러드처럼 채소랑 과일이랑 견과류를 섞어서 샐러드 형태로 만든 다음에 먼저 드시고, 단백질 드시고, 그 다음에 구황작물이죠. 옥수수, 뭐 고구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밥, 이런 순서대로 드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나실 때요, 혈당 관리를 잘 하셔서 가을에 당뇨 환자가 안 되시기를 꼭 응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면 요리, 빵, 떡, 과일 이런 거를 건강하게 먹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과일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요 여름에 제가 진료를 해보면 한 3개월 뒤에 당이 갑자기 올라가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은 뭐 복숭아 많이 드시고 옥수수 많이 드시고 수박 많이 드시고 또 이제 식욕이 없다 보니까 잘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면 요리, 빵, 뭐 떡 이런 걸로 이제 끼니를 때우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매번 자연식품으로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거를 현명하게 먹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내 의지를 믿으시면 안 돼요. 먹으면서 덜 먹어야지, 이거는 거의 비현실적인 얘기고요. 오늘 하루는 그럴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장치를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외부 장치라 함은 식사를 하실 때 면 요리를 먹지만 나도 모르게 좀 덜 먹게 만드시는 그런 원칙이에요. 중요한 게요, 일단 면 요리부터 볼게요. 면 요리는 일단 밀가루를 좀 덜 먹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두부면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부면으로 요리를 좀 해서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밀가루를 좀 덜 드시게 되고, 두부는 가장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혈당도 천천히 올리고 또 근육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밀가루보다 명백히 좋은 원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면 요리가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먹고 싶으면 가능하면 두부면을 이용하시고요. 하지만 또 면 요리를 먹을 때 두부면으로 드시면 너무 맛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라면 아니면 국수, 칼국수, 콩국수 이런 거 드실 때는 그 앞단에 조금 요걸 덜 먹을 수 있는 삶은 달걀 아니면은 야채, 샐러드 이런 거를 좀 드셔가지고요, 배를 약간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정도다,
하시면 저는 양치도 하라고 말씀드려요. 양치도 하고 물도 한 컵 먹고 이렇게 식욕을 좀 떨어뜨리는 게 면 요리를 좀 덜 드시는 방법이고, 그 정도 아니다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은 달걀이나 야채를 먹는데요. 그냥 샐러드 드시면 또 맛없을 수 있어요. 또 우려되는 것은 드레싱을 또 많이 뿌려서 드시면 사실 드시나 마나 소용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브로콜리, 그리고 아기 아스파라거스라고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작은 거, 부드럽거든요.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그린빈스라고 하는 요런 애들은 물에 데치면은 그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고요. 가능하면 쪄서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찜기에 브로콜리는 작게 조각조각 내셔가지고 한 1분 정도, 그리고 그린빈스나 아스파라거스는 한 30초 정도 이렇게 쪄 넣었다가, 요거 사실 아무것도 안 찍어 드셔도 정말 맛있거든요. 한번 드셔보시면 좋은데요. 냉장고에 넣어놨다 시원하게 드시면 정말 맛있고, 그래서 뭐 설령 라면을 먹더라도 그 전에 요런 걸 조금 드시면은 국물까지 다 먹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앞단에 요런 걸 좀 처리해 놓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집에다 사놓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라면도 컵라면 한 박스, 그 다음에 뭐 라면도 종류별로, 아니면 과자도 스낵도 이렇게 잘 구비해 놓고 있으시잖아요. 어떤 환자분, 제가 보던 환자분은 집에 김치 냉장고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안방에 있었어요. 안방에 김치 냉장고를 두시고 거기에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걸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침대에서 TV 보실 때 계속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도 생기고 지방간도 생기고 비만도 되고 하니까 안 사 놓으시면 생각날 때 그때 나가서 편의점에서 하나만 사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 3번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는 귀찮아서 좀 안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치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빵도 너무 맛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매일 드시면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또 혈당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줄이셔야 되는데요. 근래에 이제 비건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뭐 글루텐 프리 이런 빵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단백질 빵들도 나와 있어요. 단백질 가루로 만들었는데 꽤 빵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겠고, 면빵 통틀어서 일주일에 2번은 넘기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이나 빵은 이렇게 좀 현명하게 골라서 드시면 좋겠고, 빵은 제가 진료할 때 보면 5, 60대 분들 아침에 토스트 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후라이팬에 구우셔가지고 잼만 발라서 드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딸기잼만 발라서 드시거나 이러면 이게 약간 설탕 덩어리죠. 그래서 거기에 차라리 치즈나 아니면 계란 이런 거를 좀 얹어서 드시고, 요거트 같은 거를 같이 드셔서 너무 그 토스트에 딸기잼만 드시지 않게 하는 거, 그 같은 양을 먹더라도 단백질이 같이 들어오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니까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떡이 있는데요. 떡은 좋은 음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아침으로 아예 챙겨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떡은요,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정제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이죠. 즉 쌀과 쌀가루, 밀과 밀가루, 가루를 만드는 그 자체가 정제가 들어가는 거고, 그럼 혈당이 빨리 올라갑니다. 따라서 떡도 너무 자주 많이 드시는 건 혈당에 별로 도움되지 않고요. 이렇게 빨리 올라간 혈당을 왜 우리가 걱정하냐, 혈당이 빨리 올라간 애들은 모두 지방으로 바뀌어서 간에 저장되고 또 내장 지방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떡도요, 너무 자주 안 드시는데 아침으로 이제 만화님들이 떡을 아침으로 내놔서 곤란해하시는 남성분들 계시는데, 이때 같이 드실 만한 게 좋은 게 요거트에 견과류를 얹어서 같이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드시는 거죠. 그리고 샐러드나 앞서 말씀드린
브로콜리 이런 거 조금 얹어가지고 드시고, 또 떡을 고르실 때 견과류나 콩 이런 게 박혀져 있는 떡들 있잖아요. 이런 거 위주로 드셔야지, 꿀떡 이런 거는 조금 그냥 별미로 어쩌다 드시는 거지 그거를 끼니로 때우시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면, 빵, 떡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면 요리에 포함된 얘기긴 하지만 국물 요리예요. 국물 요리에 이제 국물을 웬만하면 적게 드셨으면 좋겠는데, 국물은 좀 약간 맛만 본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국물 요리를 젓가락으로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건더기를 드실 때 그냥 거기에 촉촉하게 묻어나오는 그 정도만 드시고, 웬만한 국물은 아무리 정성스럽게 만든 국물이라 하더라도 인이 빠져나오고요, 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혈당도 올리고 뼈 건강에도 좋지 않고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국물을 좀 적게 드시고,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면 콩국수는 콩물이니까 건강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콩국수를 만들어 보시면 아는데 설탕이 많이 들어가요. 특히 이렇게 하얀 국물, 콩국수, 그 다음에 칼국수, 수제비 이런 음식들은 하얀색인데 맛있으려면 적어도 설탕 아니면 소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꼭 기억하셔서 요거는 좀 적당히. 가장 좋은 거는 이 국물 요리나 면 요리를 메인으로 안 먹고요, 사이드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반 우동 뭐 이런 식으로 시켜 먹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즘 수박이 너무 맛있는데요. 수박이 혈당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2조각 정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 많이 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다른 것들과 섞어서 드시면 나도 모르게 좀 적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잘 기억하셔서 일상생활에서 잘 적용하시고 건강한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디컬 푸드 연구소장 이경실입니다. 오늘은 당뇨 있으신 분들이 외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 외식은 대부분 맛있기 때문에 양념도 많고 내가 원래 먹던 양보다 많이 먹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 외식을 잘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점심을 안 드시면 안 돼요. 점심을 안 드시고 가시면 너무 짧은 기간 내에 혈당이 팍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적당히 드시고 가셔야,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오히려 굶었다가 가면 더 많이 못 먹는다. 거기에 혈당까지 문제가 생기니까 꼭 기억하셔서 아침도 챙겨 드시고 점심도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 가서 고르시는 거고요. 가능하면 이제 뷔페는 조금 너무 많이 드시게 되니까 저라면은 좀 지양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웬만하면 활용하지 않도록 말씀드리는데요. 만약에 가신다면 다양하게 골고루 조금씩 담아서 드시는 거는 큰 문제 없으니까요. 기억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능하면 한식과 일식이 좋겠죠. 한식은 이제 특히 뭐 비빔밥 종류나 기본적으로 야채가 많은 식단을 고르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제 비빔밥은 고추장에서 오는 소금과 설탕량이 꽤 많아요. 그래서 너무 고추장을 많이 넣어서 비벼서 드시지 않는 것만 기억하시면 한식만큼 좋은 식단이 없으니까 요거를 선택하시면 좋겠고, 일식은 당연히 좀 이렇게 정갈하게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당뇨 관리에 있어서 도움 되시고요. 일식도 이제 간장 베이스로 요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고, 어떤 형태든 국물 요리가 나오면 국물은 남긴다,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식의 큰 개념 아래 분식이 있긴 하지만 제가 분식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분식은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절대 웬만하면 안 드셨으면 좋겠는 음식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떡볶이죠. 달고 맵고 짜고 맛있는데 요게 혈당을 빨리 많이 올려요. 24시간 혈당 체크 있잖아요. 여기다 붙여놓고 먹으면은 그 직후에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나, 이런 혈당계가 있는데 저도 한번 해봤어요. 어떤 게 많이 올라가나 봤더니 저는 제일 셌던 게 떡볶이였습니다.
두 번째는 찌개류예요. 그래서 한식을 드실 때 찌개를 좀 드시면 이게 또 혈당이 많이 올라가니까 기억하셔서 이걸 좀 줄이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어탕입니다. 그래서 어탕도 드실 때 너무 국물을 많이 드시거나 양념이 많은 걸로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뭐 한식, 일식, 분식 요 정도만 얘기했는데 그 외에 대부분이 양식과 중식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중식은 기본적으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안 먹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튀겨서 볶아서 나오는 음식이니까. 그래서 이런 건 어쩌다 먹는 거고, 외식을 할 때는 한식 그리고 일식 위주로. 근데 분식은 아니다. 분식에 칼국수랑 수제비랑 라면 이런 것도 있는데요. 요거를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지만 드시면 국물은 좀 남긴다.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식을 이제 자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회사를 다니거나 그러면 꼭 기억하실 거는 이제 좀 아침에 먹었던 거랑 다른 거, 아니면 어제 먹었던 거랑 다른 거, 웬만하면 좀 다른 거, 새로운 거를 탐색하는 그런 자세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요. 혈당 관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변동이 너무 크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가능하면 단백질이 들어있는 하다못해 계란이라도 하나 드시는 게 오히려 점심 때 더 적게 먹고 혈당도 더 천천히 올릴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식 후에 가능하면 산책을 하시는 겁니다. 운동을 바로 하시면요, 2시간 이내 하시면 혈당이 금방 떨어져요. 그때 쓰는 근육이 막 들어온 포도당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식사 후에 산책을 하시는 게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제가 24시간 혈당 검사하면서 확인해 봤더니 환자분들도 그래요. 식사 후에 운동을 하면서 이게 숫자가 떨어지는 거를 눈으로 보니까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분이 뭐 이렇게 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붙일 필요는 없잖아요. 기억하실 거는 외식을 하시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산책을 하면 좀 잘 떨어진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명하게 외식 생활을 하는 당뇨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